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다뤄보려고 영상을 찍는데, 주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하여 라는 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사상 최장 그리고 최심으로 이뤄졌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 어떻습니까? 라는 걸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게 그냥 글로만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주제이기도 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채권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채권이라고 하면 그것은 10년물 채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년물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 통상적으로 2년물 혹은 3개월물 채권을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10 years treasury constant maturity, 이게 뭐냐면은 10년물 금리 빼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year treasury constant maturity, 이게 즉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겁니다. 이게 음수로 간다는 건 뭔 뜻이냐?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음수로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앞선 그림이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거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10년물 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를 뺀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 정도에 이 뒤집혔었다가, 즉 이제 2022년 6월쯤에 뒤집혔다가 작년 8월도쯤에 이제 플러스로 다시 전환됐고요. 그리고 3개월 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최근 들어선 다시 양수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높아졌다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걸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3개월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금리가 높으냐 라고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10년 만기 금리 대출이 훨씬 더 금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은행이라 생각해 보자고요. 혹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간에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적을까? 아니면 장기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적을까? 사실 장기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신용도를 더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을 더 믿을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장기간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대출, 즉 대출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맞아요. 하지만 통화 정책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왜 역전되는가 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딥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연준의 기준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순간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것은 경제의 성장률과 비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장기간 돈을 빌려준다면 경제의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 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 같으면 그때는 금리가 높아지고요. 경제의 성장률이 낮을 것 같으면 그때는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급상승하게 되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게 됩니다. 왜냐?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 곡전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그럼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이런 건데 또 이 단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금과 적금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즉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는 올라가요. 근데 장기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대출에 영향을 줘요. 대출에. 그러니까 모기지나 혹은 기업 대출 같은 것들이 장기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금 금리는 올랐는데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의 핵심 수입원 순이자 마진에 영향을 줘요. 즉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금으로 주는 금리는 적게 주면서 우리가 대출로 받는 이자는 높게 받아야지만이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걸 저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순간 신용 경색이 생기게 돼요. 즉 은행이 이제 보수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중에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기업이 투자를 덜하게 되고 가게가 소비를 제한하게 됩니다. 왜? 신용 경색이 생겼으니까 시중에 돈이 덜 풀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수익률 곡선 역전 자체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실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신용 경색 메커니즘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그것 자체만으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유발을 하는 자기 실현적 속성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적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경제학 교과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그 순간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적 이유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은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반드시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가 안 왔던 적은 이때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때는 사실 역전이 시작되고 종료된 게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코로나 때까지도 항상 어김없이 침체가 왔었고요. 그리고 역전이 시작된 이래로 보통 보게 되면은 6개월에서
많이 걸려봤자 22개월 뒤에는 어김없이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2022년 7월 달에 처음 역전되어서 2024년 8월 달에 이제 이 역전이 끝났고 아직까지도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즉 장장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침체가 안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그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6개월에서 22개월 뒤에는 침체가 왔었는데, 즉 수익률 곡선이 뒤집힌 다음에 무조건 침체가 왔었는데, 이번엔 3년이 지나도록 침체가 안 오니까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10년물, 2년물 금리차는 2022년 4월 달에 장중에 약간 역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역전 상태에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8월이 되어서야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1970년대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장기 역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달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때 무려 마이너스 1% 이상의 역전을 보일 정도로 아주 깊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역전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발생한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물품들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생겼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결되니까 갑자기 수요가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인플레이션이 부활했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차트가 CPI 차트인데 CPI가 높을 때는 9%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해버렸죠. 거의 금리를 막 0.75%씩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자이언트 시스템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연하겠지만 단기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정책금리를 따라가니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장기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는 그죠?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서 장기 금리를 추월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깊은 수익률 곡선 역전 사례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의 역전 사례는 성장 둔화형 우려 역전이 많았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역전된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성장 둔화를 염려하면서, 즉 경기 침체를 염려하면서 내려오면서 역전됐었는데, 이번의 역전은 인플레이션 파이팅형 역전이라고 그래요. 즉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단기 금리를 쫙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전 현상 자체가 연준의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역전 현상의 중대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준이 심각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이번 역전 사례는 다를 수도 있다. 즉 경기 침체 없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를까?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질문에서 비롯한 것이죠. 어떤 구독자분께서 왜 이번엔 침체가 안 올까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번엔 실제로 있습니다. 자, 즉 정말로 과거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이번엔 의도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뒤집었습니다. 즉 단기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이 수익률 역전의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과거와는 다를 수가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과거의 역전 사례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경제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전 약 10년 동안 뭘 했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양적 완화. 자,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 금융 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금융 위기에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연준이 뭘 했냐면은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즉 연준이 장기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즉 MBS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연준이 지금까지 매입한 그 국채와 MBS의 이거 차트죠. 그래서 이걸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좀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 위기의 여파를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저희가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부활하니까 이 연준이 보유 자산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만기 상환분을 그냥 그대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다시 사지 않고 그냥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준의 이 대타자 밸런스 시트랍니다. 이걸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했는데 이 역전이 정확히 양적 긴축 구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차이점 중 하나예요. 자, 일반적으로 QT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유통되는 장기 국채의 순 공급을 늘립니다. 이 말 뭔 말일까요?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고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압력을 가해요. 이러므로써 수익률 공선이 약간 좀 평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이 QE랑 QT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근거가 있고 또 하나 핵심 사유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번엔 초과 저축이라는 완충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된 사이클이 과거와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 하나 뭐냐면은 이 미국 가계의 재무 상태입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건데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미국 정부는 수차의 현금 지원금과 그리고 강화된 실업교단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실시했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써요.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거죠. 그러면 돈은 계속 풀었는데 소비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초과 저축을 했어요. 초과 저축.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약 2.1조에서 2.3조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 저축이 가계에 현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초과 저축이 잉여된 덕분에 이것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가 막 올라가서 시중에 유동성이 마르더라도 이미 초과 저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침체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일각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침체가 안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의견입니다. 근데 이러한 초과 저축이 이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2024년 중반을 기점으로 대부분 소진되었다라고 보는 보고서들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과 저축이 소진된 거를 넘어서서 중저소득층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선 보고서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거는 침체는 지연된 것일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과 다른 부분 중 하나라는 겁니다. 즉 가계가 초과 저축분이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역설인데, 자,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노동시장의 뚜렷한 약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즉 수익률 곡선이 만약에 뒤집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노동시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페드가 금리를 막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말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야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죠? 이건 왜 그런 것이냐?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노동력 비축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논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레이버 호더링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기업이 이제 노동력을 비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인력난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순력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존 노동자는 해도하지 않고 그냥 신규 채용만 줄이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노동력 비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침체가 안 온 건 아니다. 즉, 이 내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2번이 다르다고 주장이 가능한 것들 중 일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길었죠. 그죠? 다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은 내용들 다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됐을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 역전 신호는 고장 난 건가? 즉, 이제 침체가 안 오는 게 맞는 건가? 자,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총 종합해보게 되면은 수익률 곡선의 신호가 틀렸다 혹은 지표가 고장났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거는 약간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신호가 팬데믹 시대에 전례 없는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개입으로 인해서 그게 지연되었고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것 자체가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제에 상당히 둔화를 초래할 만큼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확하게 신호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것만으로도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거든요. 왜냐? 대출 마진이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거는 유동성 축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경제에 상당한 둔화를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금리상 사이클이 사실상 역사상 지금 가장 빠르고 강력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지나간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사실상 약간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약간 그런 거란 말이죠. 다만 이거에 더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강력한 가계 대차절표, 즉 이제 초과 저축이라는 변수, 이게 이거를 상쇄한 거에 불과한 거죠. 상쇄한 거에 불과한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이 만든 다양한 경제적 변화가 이러한 신호를 왜곡한 것일 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연착륙이 오거나 혹은 지연된 침체가 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시중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르지 않을 확률과 이번엔 정말 다를 확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연착륙 가능성도 아주 높게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마치 이거는 일기예보에서 과거의 통계상 비올 확률이 90% 넘지만 현재 위성사진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것으로 비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현재 상황에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엔 아주 불확실합니다. 아주 불확실해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저희 퀀터스가 만든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퀀터스 계속 이용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앞으로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